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 과정을 지켜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어제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이 관련된 소송,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소송 규모로는 가장 큰 그 규모에 속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원고만 해서도 84명,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이 미쯔비시, 미쯔 2등을 포함한 16개 전범 기업들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원고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일본 기업들 모두 기존의 재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 규모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는 한 20여 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판단된 재판이 그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규모가 크고요. 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참 긴 시간을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네. 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게 이제 한 2015년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만 6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중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일부 변호인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맡은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교체돼서 들어온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네,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중앙지법에서 내린 판단은 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안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의 그런 조건, 소송의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내린 재판 결과가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원고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됐고 그게 뭐 몇 박스나 됩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실체적인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일종의 속권이 없다. 청구권은 일부 인정이 되나 속권이 없다 해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아주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료를 계속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번역해서 보내주면 그 번역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고 계속 받기를 거부한다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송달 자체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도 비협조적이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만 계속 증거가 제출됐고 저쪽 피고 쪽에서는 전범 기업들이죠.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사실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된 책임은 전범 기업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해서 안 받으니까 뭐 서류를 보내는 거죠. 공시송달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법원 게시판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네. 그러는 바람에 부랴부랴 이제 전범 기업들이 피고들이죠. 피고들이 한국의 유명 로펌들을 선임을 해서 갑자기 서면을 제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쩐 일인지 저희 쪽에서도 증거가 좀 일부 더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변호를 굳고 종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소송 요건 흠결로 결국은 종결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뒤집은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하급심에서 그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나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대법원에 가게 되면은 재판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것도 저런 합의체 판결을 정반대로
해석 정반대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은 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단 내용을 또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처에서 그 11대 2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에 포함되는 소수 의견과 사실상 일맥상통한 판단 근거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그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 소권이 없다라는 것과 기존에 그 한일 정부 간에 그 협정했던 그 내용에 개인들의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본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했고요. 심지어는 판결 내용이 그 기존의 그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 그 내용 그대로요. 오히려 거기에서 인용한 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들까지도 그대로 인용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소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미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우리 국민 피해자가 그 소송 제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가 이미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했고 그 내용 안에는 개인들의 그런 어떤 그 강제 동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네. 그런데 당시에 그 강제징용 자체를 일본 정부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에서 이게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배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협정서에서는 그런 배상이 협의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그 기존 전원합의체에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네. 네. 법원이 한미동맹 훼손 우려 등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를 또 배상 요구 각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외교 문제를 이제 거론한 건데 이것 또한 통상적이지 않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매우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네. 정치 문제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그 정치적인 사법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나 외교, 그 국제법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재판소 관할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그 민사재판, 특히 뭐 하급심 재판에서 이런 어떤 그 국제 외교 문제나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판단을 했던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상당히 뭐 좀 놀랐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좀 힘들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1심 그 판결문을 또 보면 빈 협약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번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빈 협약을 통한 국제법을 이른바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 근거를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제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협약도 여러 가지 많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국제법 질서가 그 어떤 중앙 정부가 있는 질서가 아니고 약간 그 뭐랄까 약육강식 뭐 이렇게 과한 표현은 그런데요. 하여간 그 강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누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 그 협약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다른 그 유엔 헌장이나 다른 그 인권 규약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인권 유린 사항들, 특히 기본권 침해 사항들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재판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일부 협약에 그 어떤 그 인용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국제 법규들은 그런 기본적 인권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기는 어떤 국가나 단체가 있으면은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서 그 대법원의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올 때도 대법원도 이런 빈 협약을 다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놓았던 다수 의견을 놓고 보면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미수금 그러니까 받지 못한 돈 등에 대한 그런 청구권은 뭐
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예. 일제 불법 강점에 대한 그 불법성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좀 특이한 게 그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 불법성 문제가 매우 좀 특이한데요. 그 일제 강점을 불법적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걸 이미 불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불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외였고, 그렇다고 보니까 일단은 그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배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대법원에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그리고 그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불법성 여부를 질문을 드리는 게 예. 이번 판단 근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일제 강점의 예. 불법성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나온 판단이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법성을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예, 판단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손해배상까지 연결이 못 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손해배상이 있더라도 이미 협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하고 매우 유사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뭐 이게 뭐 결과가 전원합의체 판결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럼 이 외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이번 판단에 있어서 가장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미 뭐 기존에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 뭐 이런 하면서 배상금 문제, 그것이 이제 마치 한강의 기적이 이제 배상금으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야 뭐 그게 국민들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판사님께서 그 국제법 질서의 냉정한 국제법 질서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어떤 그 침략 행위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이런 1심 판단, 각하 판단을 놓고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들은 피해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어떤 심정이십니까? 굉장히 억울해하시죠. 억울해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그 정신적인 피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정부나 그다음에 그 일본 정부에서는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에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아직도 더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각하 판단에 대해서 지금 항소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가실 생각이신 거죠? 예, 당연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하급심 판례는 뭐 거의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양쪽이 다 불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 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